예, 예,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린 대로 이 기술 프로라고 하고요. RPA 자동화 그룹으로 이제 SDS에서 이제 RPA 솔루션 개발하고 실행하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하고 내일까지 이틀 동안 주로 이제 디자이너 실습 위주로 교육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제 진행을 했던 과정을 좀 더 이어서 하루 정도 더 실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 말고 또 이제 서버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서버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습은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건 웹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시연하고 설명드리고 이제 보시면서 기능 소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고급 기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실습을 많이 하려고 많이 준비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실습을 하기는 좀 시간상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은 가장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이제 간단한 그런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 RPA 자동화 업무를 통해서 뭔가 해볼 만한 거 하나 좀 과제 같은 거 하나를 내일은 좀 그 과제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주로 간단한 실습하고 소개 그리고 서버 관리 기능에 대해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옆에서 좀 봐드릴 수도 있고 코딩 실수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주로 시연을 하고 그다음에 한번 해보시고 또 한 번 또 시연을 또 한 번 더 두 번 이상 시연을 해드리면서 쫓아오실 수 있고 만약에 하다가 안 되시면은 채팅창으로도 질문을 해드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과정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소스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메일로 전달을 드리면은 직접 한번 열어보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 그러면 어저께 일단 디자이너 관련돼서는 어저께 어느 정도 조금 내용을 좀 봤는데 기본적인 앱이라든지 엑셀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 그리고 뭐 이미지 이런 부분들은 어저께 다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그리고 웹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이너에 보면 이제 하단에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음, 기본적으로 윈도우 그다음에 웹 그리고 엑셀 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로우 컨트롤은 이제 어, 코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스크립트를 짜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if문이라든지 이런 그런 코딩 포문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로직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카드들이고 이제 이런 카드들이 조합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어떤 로직을 만들면서 실제 우리가 업무를 했을 때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면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그 코딩 관련된 그런 카드들에 대해서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개념상은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뭐, 셉이라든지, 뭐, 아웃룩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보조적인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셉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이제 얘가 이제 API라든지 이제 내부적으로 개발된 그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별도로 이렇게 셉은 별도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셉 전용으로 해서 이제 셉 같은 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셉을 주로 많이 쓰실 거고요. 엑셀이라든지 웹을 많이 쓰는 분들은 이제 각각의 특화된 이 라이브러리들을 쓰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름이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셋 텍스트 해가지고 보면은 셋 텍스트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이제 앞에 이제 이름이 똑같은 거는 이제 그
이름을 너무 이렇게 막 스페셜하게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아이콘으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름이 똑같은 게 있다면은 헷갈리지 말고 이제 셉이라든지 이제 윈도우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잘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주 쓰는 기능들은 이제 여기에 설정 부분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내가 웹하고 엑셀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 그러면은 하고 만약에 뭐 웹을 안 쓰고 뭐 셉을 쓴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아이콘의 이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지 않게끔 이제 즐겨찾기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면은 뭐 클릭 같은 거는 워낙 많이 쓰니까 클릭이라든지 뭐 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많이 쓰니까 이렇게 포문 이런 것들 이제 즐겨찾기로 이제 이렇게 등록을 되면은 제가 자주 쓰이는 것들은 즐겨찾기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자주 쓰는 그 라이브러리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빼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5개까지는 빼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라이브러리 이제 잘 쓸 때 이제 헷갈리지 않게끔 잘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검색은 여기 안에서 지원하니까 딜레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직접 이제 쳐가면서 오픈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주 쓰이는 거니까 이제 실제 타이핑을 하면서 이제 검색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제 좀 워밍업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어저께 이제 진행을 했던 거를 이제 디자이너를 키시면은 이제 이 상태가 되는데 어저께 강사 PC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새로 이제 어저께 거는 이제 뭐 버리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개발하면서 또 이제 어저께 했던 것들이 좀 생각이 안 나면은 또 창을 여러 개를 열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사본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사본 만들기라는 기능을 해서 이제 그 이름을 한번 바꿔서 3일차 이렇게 아니면은 뭐 아카데미 뭐 고급 과정 이렇게 사본을 생성을 하면은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2개가 만들어진, 1개 더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 파일을 보면은 어저께 어떤 게 RPA 아카데미라는 과정이 이제 어저께 건 잘 백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하나를 더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카데미 고급 과정으로 연결되면은 지금 현재는 똑같지만 이제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제 실습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면은 어저께 것도 이제 참조하면서 이제 새로 여기서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제 새로 만들기해서 새 프로젝트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성하면은 새 프로젝트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아주 깨끗한 거니까 깨끗한 상태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뭐 그룹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그룹을 만들 수 있어. 만들면서 이렇게 가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저께 거 이제 참조하시면서 가려면은 그냥 고급 과정 이렇게 놓고서 하시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VBA는 별도로 이제 엑셀에서 이그제큐트 매크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VBA 실행하는 매크로가 있고, 셉 런 매크로는 셉 매크로인데, 이거는 VBA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예. VBA 스크립트 하는 거는 엑셀 매크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그 3, 4일차 PPT를 좀 보면은
이제 M 라이브러리 중에서 어드밴스드 이론 및 예제 실습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저께는 기본적으로 앱을 오픈을 해가지고 뭐 클릭이라든지 뭐 셋 텍스트, 뭐 텍스트 인풋 같은 거 주로 많이 썼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클릭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혹은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혹은 텍스트를 읽어오거나 이런 식의 동작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마우스를 동작을 핸들링 하거나 혹은 키보드 이벤트를 해서 키보드 자체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물리적인 키보드 값을 아예 그 텍스트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식이 좀 다른데 그 뭐 텍스트 인풋이라든지 뭐 셋 텍스트도 되지만은 키보드 이벤트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키보드 이벤트라는 입력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윈도우, 클로즈 윈도우는 이제 요거는 그 윈도우 자체를 이제 오픈을 할 때 혹은 클로즈 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한 그 드래그 앤 드랍 실습인데 뭐 이거는 이거는 그냥 별로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마우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마우스 포인트 같은 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RPA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에러가 나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해상도라든지 뭐 프로그램의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춰놔야 되고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은 만약에 처음에 이제 이 픽셀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로 이용을 하는 거라서 이제 에러 확률이 높긴 한데 이제 이런 기능도 지원을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잠깐 맛배기로 한번 워밍업 차원에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 작업은 아니고 항상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끔 이제 디렉토리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관리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시마 뭐 앱이라고 하죠. 시마 앱. 오늘은 시마라고 했으니까 시마 언더바 앱으로 하고 시마 앱에서 새 작업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시마 앱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마우스 실습이라는 걸 하나 이제 작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휴지통이 하나 있는데 그 휴지통에다가 뭐 이제 하나를 집어넣는 동작을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버튼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해서 하면은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텍스트 문서로 하나를 만들면은 새 텍스트 문서 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두셔도 되고요. 뭐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도 상관없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이 휴지통으로 이제 들어가는 동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드래그해서 드랍하는 과정을 이제 RPA로 이제 제공을 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문서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까 설정을 바꿔놨는데 앱 라이브러리 중에서 셉은 이제 안 쓰는 거니까 잘 웹하고 앱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부해서 여기에 보면은 마우스 드래그라는 게 하나 있고요. 마우스 드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객체를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빨간색이 돼 있으면은 실행할 때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타겟을 지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지금 얘가 워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드래그 할 거를 한번 찍고 드랍 동작을 이렇게 휴지통에다 집어넣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어떤 옵션에 대해서 지금 권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마우스를 드래그 할 걸 그냥 클릭을 해서 하나를 찍으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 휴지통에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한 번을 마우스 드래그는 찍으면 돼요. 지금 이미 한번 찍혀 있던 거라서 지금 재지정을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처음 하면은 이게 안 나오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재지정 이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지정을 누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클릭할 객체에 대한 선택을 하고 드래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드래그 할 건지를 정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 이렇게 실행하면은 지가 이제 저절로 이제 마우스 동작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알려드리는 거라서 굳이 뭐 RPA로 이런 작업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RPA는 이제 항상 정형화된 업무 작업, 주로 엑셀 작업을 제일 많이 하고 웹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항상 이렇게 클릭이나 텍스트 인풋이라든지 뭐 겟 텍스트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지. 이제 마우스 같은 작업들은 가급적 안 하는 게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겠죠. 반드시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한다든지 마우스를 드래그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고 근데 보조적으로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맞고요. 뭐 계속 실습은 하겠지만 이제 주로 이제 엑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동화 업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뭐 UI라든지 이런 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건 한번 재미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한 번씩 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이따가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조금 한 5분 정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조금 약간 어려운데 뭐 한번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속성은 이거는 뭐 손으로 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타겟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RPA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놔가지고 뭐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옵션을 이런 게 자기가 이제 다 지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으로 건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참고용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고 이제 이 객체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윈도우에서 이제 API로 다 제공해 주는 걸 저희가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객체를 지정할 때 걔를 이제 넣어주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잘 되신다고 하셨고 안 되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는 이 옵션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다 잡히는 거는 이제 얘가 속성 정보를 이제 객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건 이제 보여는 주는 거고요. 굳이 이거를 뭐 건드려서 쓸 일은 없으십니다.
예, 그러면은 잘 되신 것 같고요. 안 되시는 분은 좀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더 해보시고요. 어, 새 작업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리스트 실습인데, 리스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리스트 실습인데, 리스트 실습이라고 한번 생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리스트 실습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지금 이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저희 이제 뭐 버튼이라든지 어저께 했던 건 이제 클릭 버튼 같은 객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UI적으로 이제 어떤 제어를 하기 위한 버튼도 있을 거고 텍스트 창을 입력하기 위한 텍스트 인풋 박스가 있고 뭐 이렇게 윈도우에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다 보면은 어 입력 장치라든지 그런 뭐 보여주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리스트라는 형태의 그런 객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드라는 형태의 객체가 있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 리스트를 이제 얻어오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열이라는 그런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데이터를 긁어오는데 그때 이제 리스트에 있는 걸 한 번에 긁어오기 위해서 get list items라는 게 하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아이템을 찍어서 선택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select list item 이런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 아이템과 그리드는 이제 형태가 이제 눈에 딱 보이는데 그리드라는 형태는 지금은 실습은 안 하고요. 리스트 형태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형태가 이제 종종 이제 나오는 게 뭐 한 개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같이 선택을 한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리스트를 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노트패드를 열게 되면은 이제 글꼴을 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편집에서 서식에서 글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글꼴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있는 이 형태가 이제 리스트 형태의 객체거든요.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지금 얘가 글꼴이 무지하게 한 100개 이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갖고 와서 이제 전체 리스트를 얻어오는 동작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어떤 내가 특정한 뭐 5번째든 뭐 10번째든 뭐 굴림체든 이렇게 선택을 하는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뭐 굴림체로 있는 거를 이제 바탕체로 이제 바꾼다든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글꼴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동작을 했고 크기도 10이었었는데 12로 바꾼다든지 만약에 우리가 이 메모장을 편집을 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어떤 뭐 특정 글꼴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RPA로 구현하는 동작 중에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확인하는 거죠. 저장하면은 글꼴 안에 다시 보면은 굴림체 12로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RPA로 바꾸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을 다 닫아버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오픈 앱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용해서 노트패드를 실행을 하고 이건 어제 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서식에서 글꼴을 선택을 들어가서 그리고 get list items로 글꼴 전체를 읽어와서 메시지 박스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select list item 카드를 이용해서 바탕체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글자 크기를 16으로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런 기법들이 좀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실습을 이제 시연을 진행할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해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시연하는 식으로 이제 2번씩 항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지금 메모장을 열려면은 오픈 앱을 해야 돼요. 오픈 앱. 오픈 앱. 항상 오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오픈 앱이 이제 그런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전용, 그리고 뭐 엑셀은 오픈 엑셀, 그리고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오픈 브라우저, 그리고 또 웹 오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오픈이라고 치면은 여러 개가 뜨는데 오픈만 치면 5개가 이제 추천이 되잖아요. 그럼 추천하는 것 중에서 오픈 앱을 이제 이번엔 선택을 하는 거고,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윈도우에서 지금 깔려있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은 오픈 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오픈했으면은 클로즈를 한번 해줘야 돼요. 항상.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클로즈 앱, 여기 클로즈라고 하는, 치면 또 클로즈가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쌍으로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로즈 앱을 하면은 오픈하고 클로즈 하는데, 이제 얘는 이제 뭔가 이제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면 안 돌아가요. 그리고 얘는 반드시 설정해 주어야 될 것들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하고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오픈앱을 하나 더 했어요. 그리고 또 오픈앱을 한 번 더 했어. 그러면 항상 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개 간의 어떤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아이디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물론 하나만 열긴 하겠지만은 이제 두 개가 열렸을 경우에는 클로즈 할 때 뭘 클로즈 해야 될지를 얘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열 때 아이디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면 돼요. 아이디라는 변수를 하나를 밑에 창에 보면은 변수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서 얘는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드린 거고, 그다음 PID 부분에서 이제 아이디를 매핑을 해줘야 돼요. 지금 매핑이 안 돼 있는데 이제 디폴트로 그냥 리절트라고 하는 거였는데 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his.id라고 하는 거를 매핑을 하나 여기다 오픈을 하나 해주고, 클로즈 할 때에도 PID에서 아까 매핑한 아이디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매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나중에 닫을 때 뭘 닫을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지금 닫을 필요는 없고 중간에 여기서 지금 카드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디세이블 처리를 해놓으면은 오픈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 완성이 되면은 디세이블을 바꿀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디세이블 일단 해놓으시고, 오픈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를 여기다가 아규먼트를 줘야 돼요. 근데 커맨드가 notepad.ex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epad.exe를 실행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커맨드가 있고 아규먼트가 있는데 지금은 아규먼트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입력 변수를 더 추가로 넣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아규먼트를 넣는 거고, 그다음에 맥시마이즈는 최대화로 해서 열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최대화가 아닌 걸로 열 건지 하는 건데, 맥시마이즈는 항상 true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창 자체의 사이즈가 항상 최대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게 편하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맥시마이즈를 true로 해서 노트패드를 이렇게 열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일단은 열어야지만이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을 놓고 한 단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F6로 단축키로도 가능한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팝업 창이 뜨거든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그럼 한 단계 실행을 누르면 돼요. 확장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실행 파일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노트패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되고 확장자를 넣어도 돼요. 둘 다 아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exe라는 실행 파일명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노트패드가 이게 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클릭을 넣어야 돼요. 클릭을 넣어서 여기다 갖다 붙여 넣어야 돼요. 밑으로 클릭을. 근데 지금 클릭이 두 번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개 정도 이렇게 갖다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지금 노트패드가 떠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여기 있는 더블 클릭 투 실렉트라고 하는 데를 누르시면은 지금 우리가 서식을 누를 거거든요. 서식이 잡혀야 돼요. 서식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서식이 클릭이 됐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식 다음에 글꼴을 클릭을 해야 돼요. 여기 글꼴을. 근데 지금 서식을 누른 다음에 글꼴을 클릭을 하려다 보니까 글꼴이 안 보여요, 지금. 왜냐면 이 상태에서 펼친 상태에서 클릭을 하려고 들어가면은 글꼴이 사라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 지금 얘를 찍으면 서식이 2번 클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을 안 하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컨트롤을 눌러야 돼요. 컨트롤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글꼴을 누르기 위해서 서식을 열어야 되는데 서식을 지금 열 수가 없으니까 컨트롤 눌러서 서식이 잡히긴 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펼쳐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글꼴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컨트롤 누른 다음에 하면은 토글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글꼴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서식은 쉬운데 글꼴을 누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재지정을 해서 서식에서 빨간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회색으로 바꾸고 컨트롤을 눌러서 회색으로 바꾼 다음에 펼쳐놓고 글꼴에 가서 컨트롤을 다시 누르면은 토글이 돼요. 그럼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찍힌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찍은 그러면 다시 한 창을 다 닫고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글꼴까지 탭까지 떠 있는 것까지 보시면 돼요. 서식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글꼴까지. 그럼 글꼴이 떴죠.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객지를 얻어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전체 글꼴 리스트를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표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서 get list items라고 있어요. 예. 얘를 갖다 붙이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읽었으면은 데이터를 이제 받아오는 거거든요. get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출력값이 있는 거예요. 리절트가 있는 거예요. 그 리절트를 담아줄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꼴 리스트라는 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를 담아와야 되니까 글꼴 리스트. 왜냐면은 변수의 형태 중에서 이제 배열 타입을 그냥 리스트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요. 뭐 배열이라고 쓰기도 하고 얘는 여러 개가 같이 묶여서 이제 행렬처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get list items를 해서 이 얘에 대한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변수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글꼴 리스트라는 변수로 아웃풋을 받아와야 돼요. 받아오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속성창에 보면은 타겟 어플리케이션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겟 속성창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도 셀렉트를 해가지고 찍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가 리스트가 선택이 된 상태거든요. 얘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얘가 보여야지만이 전체 리스트를 한 번에 얻어올 수 있는 동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얻어왔는데 제대로 얻어왔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메시지 박스를 한번 찍어볼게요. 메시지 박스를 찍어서 제대로 얻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시지 박스도 뭘 찍을 거냐? 아까 얘기했던 결과 변수, 글꼴 리스트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요 앞에까지 클릭까지는 됐으니까 지금 get list items에서 여기부터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실행. 앞에 거는 이제 이미 실행이 돼서 들어온 거고 여기부터 실행을 하면은 get list items하고 메시지 박스 찍는 것까지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get list items가 동작이 되면서 이렇게 전체의 글꼴 리스트가 글꼴이 482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리스트를 쭉 얻어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한 거예요.
확인 누르면은 창이 닫히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쫓아서 하셨을 건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겐 리스트 아이템즈에서 이제 지금 아까 여기 보면은 현재가 굴림체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저희가 여기 안에 보면은 바탕체가 있어요. 이 바탕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바탕체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실렉트를 해줘야 돼요. 실렉트. 일단은 메시지 박스는 한번 봤으니까 디세이블 처리해도 되고 중간에 그러면은 실렉트 리스트 아이템을 한번 여기에 넣어볼게요. 이제 여기에 넣는데 지금 얘는 지금 얘도 이제 타겟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상태에서 얘도 또 똑같이 근데 여기에 지금 바탕체가 없잖아요. 바탕체가 없는데 그냥 아무거나 일단 찍어 놓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바꿀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변명조로 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얘가 지금 변명조로 찍혔잖아요. 얘를 네임을 바탕체로 바꾸면 돼요. 바탕체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 전체 리스트 중에 리스트라는 객체를 일단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객체 안에서 바탕체를 찾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놓으면 실렉트 리스트 아이템에 지금 바탕체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아까 견명조로 그냥 놔두면 견명조가 찍히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바탕체거든요. 그러니까 바탕체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 이름을. 여기 글꼴의 리스트의 메시지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바탕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바탕체를 실렉트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얘를 한 단계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한 단계 실행. 이렇게 하면은 지금 굴림체였는데 아까 바탕체로 실렉트 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지가 바탕체를 찾아줘요. 이렇게. 그럼 바탕체가 찾아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를 더 해야 되죠. 글꼴 사이즈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또 똑같이 실렉트 리스트 아이템 하면 돼요. 얘는 이제 다른 객체를 지정하면 되는데 실렉트 리스트 아이템에서 얘도 한번 찍어줘야 돼요. 여기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16이긴 하는데 일단 아무거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일단 객체를 지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2로 찍혔잖아요. 근데 22가 아니라 저는 16을 원하는 거거든요. 16. 이렇게. 그럼 16을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찍는 동작을 내가 원하는 거를 16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 그 객체 중에서 아무거나 찍은 다음에 원하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바꾸시면 돼요. 안 보일 수도 있거든. 16이 그 상황에서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아까 바탕체는 찍으려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일단 찍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원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런 다음에 세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이 확인을 눌러야 돼요. 그거는 그냥 클릭. 이렇게.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확인. 네, 그러면은 세이브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취소해 놓고 창을 다 닫아놓고 한번 쭉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최초에 이제 값이 뭔지는 지금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원하는 거는 바탕체 16 사이즈 그리고 세이브 그런 다음에 제대로 저장됐는지는 확인하면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위에 별표 표시가 이제 그리고 클로즈 앱을 이제 이때 열어야죠. 다 됐으니까. 마지막에 닫으려고 하는 이제 개발이 다 됐으면은 오픈했으면은 클로즈까지 다 해줘야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클로즈까지 붙여주면은 이제 리스트 아이템에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즈 선택하고 세이브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해도 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제 그러면 이제 별표가 됐잖아요. 그냥 실행을 하면 지가 자동으로 저장을 해줘요. 왜냐면 실행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뭐 따로 저장하겠습니까? 뭐 메시지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개를 건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마우스 실습을 했다가 이렇게 건드리면은, 이제 마우스 실습,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전체 이렇게, 전체 저장할 수 있어요. 전체 저장. 모두 저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리스트 실습만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이 지금 받고 싶어. 그러면은 얘만 빼고 닫으려면은 클로즈 어더스. 클로즈 어더스를 이렇게 누르면은 리스트 실습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얘가 완성이 됐으니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 겐 리스트 아이템 이거는 굳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얘는 얻어가지고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을 때는 전체 리스트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쓰는 건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동작은 셀렉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최종적인 결과는. 근데 이 API, 이 카드도 한번 써보려고. 얘를 이제 쓰고 나서 만약 연속 동작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이제 전체 리스트 중에서 뭐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연속적으로 동작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100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포문 같은 걸 쓰게 되죠. 그때 이제 전체 리스트를 접근을 해서 포문을 돌리거나 할 때에는 이 데이터가, 이 글꼴 리스트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한 개씩 하려고 하는 동작이면은 굳이 얘는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실습 과정이니까 이제 이것도 쓰기 위해서 한번 더 보여드린 거고. 예? 이거요. 예. 그러면은, 클릭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실행을 해서, 지금 창이 닫혀 있잖아요, 메모장이. 여기까지 실행을 일단 하면은, 그 전 단계까지 실행을 하고 얘가 멈춰지니까, 굳이 손으로 할 필요 없고,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여기까지 실행을 해서 글꼴까지 띄운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게, 지금 겐 리스트 아이템을 한 번 더 지정을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은 재지정으로 누르면 돼요. 재지정하면은 위에를 누르면 이게 한 통으로 잡히잖아요. 통으로 잡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잘못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잡으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차이. 그러니까 이 어떤 게 잡히는 얘도 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잡히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리스트로 잡히려면은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위에 조그만 숫자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인덱스 번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객체를 한 번에 리스트로 딱 잡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객체 안에 있는 거에 있는, 담겨져 있는 거 값을 전체 쭉 읽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야지 제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타겟이 잡혔으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보여요. 만약에 이게 아닌 걸로 나오면은 잘못 잡힌 거죠. 근데 클릭 같은 경우는 보면은 글꼴 F라고 하는 이름의 메뉴 아이템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잡혔는데 이상하게 잡힌 것 같아. 그러면은 이쪽에 타입이 리스트 아이템인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유형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타겟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 물론 자동으로 잡힐 때 다 담겨지는데 뭐 어플리케이션이 노트패드에다가 지금 제목이 지금 없잖아요. 제목 없고 근데 타입은 리스트 아이템. 그래서 잡혔을 때 이런 속성 정보를 줘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으로 하는 거고 이게 손으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안 잡혔는데 좀 이상하다 하면은 참고용을 한 번씩 보시고 그러면은 지금 굴림체 보통의 12 사이즈잖아요. 지금 이거를 한번 개발된 걸 한번 쭉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보고 실습 한번 해보시고 한 10분 정도 해보시고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네. 서식에서 글꼴 누르고 전체 리스트 아이템을 얻어왔으니까 메시지 박스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탕체로 바꾼 다음에 글꼴 16을 바꾸고 확인 누르고 끝 해서 종료가 된 거예요. 이제 제대로 저장됐는지는 노트패드를 한번 다시 띄워보면은 다시 서식에 글꼴 가게 되면은 바탕체에 16 사이즈로 지금 최종적으로 저장이 잘 되어 있는 거가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제대로 잘 구현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시는 거고 질문해 주시면은 카드에 있는 속성창은 다 보여드리고 지금 변수 2개 선언한 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리스트 아이템을 잘 선택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렉트를 하고 나서
이 값을 잘 바꿔서 원하는 값으로 바꾸고, 셀렉트를 해서 원하는 값으로 바꾸고, 클릭하고, 확인한 다음에 클로즈하고, 메모장까지, 이렇게까지 해야지만이 제대로 이제 잘, 시작부터 종료까지 잘 구현이 된 거고요. 저 여기에서 이제 실렉트를 하려고 했는데 바탕체가 아니라 뭐 바탕체 2나 엄한 값으로 실렉트 하려고 하면은 객체는 잘 선택이 됐는데 그 안에서 없으면은 뭐 에러가 나든지 또 오동작을 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탕체 2라고 하는 건 없는데 내가 실렉트를 해가지고 바탕체 2로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뭐 에러가 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바탕체 2를 못 찾으니까 이제 지금 바탕체 2를 이제 없어서 이거는 이제 에러가 나고 프로세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하는 객체가 못 찾아서 얘는 얘 입장에서는 에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걸 보고서 잘못됐네 하면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해서 수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바탕체가 아니라 다른 걸로 또 내가 바꿨어. 그래서 도둠체 그리고 사이즈도 뭐 25, 20 얘도 이제 20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면은 항상 이게 숫자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얘도. 그러면은 다 창이 다 닫힌 상태에서 왜냐하면 오픈부터 해야 되니까 창이 열린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요. 창을 다 닫고 새로 이제 깨끗이 된 상태에서 서식을 누르고 글꼴을 누르고 실렉트를 해서 리스트를 얻어온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도둠체 바꾸고 20 사이즈에서 확인 누르면 돼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실습 진행해보시고 저기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좀 헷갈리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차피 제가 하는 거 한번 더 보시고요. 어차피 처음 워밍업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지우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는 내가 이제 블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접어둘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안 보이게 일단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시면 쓰는데 지금 제가 해놓은 거를 이제 접어둔 거예요. 지금 다시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디하고 글꼴 리스트 이렇게 두 개는 일단 변수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 앱을 해서 이제 아이디를 지정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노트패드라고 그냥 쳐볼게요, 이번에는. 그리고 맥시마이즈 트루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클릭을 두 개를 써야 돼요. 클릭을 두 개. 하나는 글꼴 서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단계 실행을 일단 해서 오픈 앱을 하나 열어놓고 노트패드를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클릭을 찍어야 되거든요. 클릭을 해서 서식을 찍는 거예요. 서식을 찍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제 찍으면 돼요. 이제 제가 몇 개를 찍을 건지 이제 결정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누르자고 했잖아요. 컨트롤 눌러야지만 여기 밑으로 얘가 이제 무시가 되는 거니까 컨트롤 눌러서 다시 컨트롤 톱을 시킨 다음에 글꼴까지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눌린 상태에서 get list items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get list items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글꼴 리스트가 잡히면은 이런 식으로 잡힌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하고 메시지 박스를 한번 찍어봤어요. 메시지 박스를.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찍었는데 아까 여기서 아웃풋을 지정 안 했죠. 여기서 아웃풋을 글꼴 리스트라는 아웃풋을 지정을 한번 해주고 그래야지만 이제 데이터를 얻어 담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담은 데이터를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이게 밑에 변수가 이제 선언된 것들 일반 변수랑 글로벌 변수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디폴트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글로벌 변수는 이렇게 나오고 내가 선언한 거는 글꼴 리스트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select 그다음에 글꼴 중에서 select list 아이템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글꼴을 바꿀 거거든요. 이 빨간색으로 나온 거는 지금 얘가 객체 타입이 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오는 거고 리스트가 아닌 내가 원하는 거는 리스트인데 리스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안 찍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가 리스트여야지만이 얘가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얘는 리스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이 되면은 찍을 수가 없고 찍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클릭 같은 경우는 얘가 찍혔잖아요. 얘는 클릭 객체이기 때문에 클릭을 할 수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한 건데 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찍자고 했는데 리스트는 이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거 세 가지 종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찍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권장이니까 얘. 그런데 지금 원하는 게 메이플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탕체 바꾸면 돼 여기서. 한 개니까 이렇게 치면 되는 거야, 한 개만. 아니, 여러 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얻어온 값을 이용을 해서 포문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한 개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select list 아이템에서 12를 여기 있는 거를 아니 지금 16으로 해야 되는데 16이 안 보이잖아요. 일단 아무거나 찍어 놓고 16으로 바꾸면 돼요. 16. 그리고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눌러야죠. 이게 잘 안 잡힐, 밑으로 이제 이게 아이콘이 붙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확인. 확인 이제 얘는 아까는 빨간색이었는데 얘는 클릭을 할 수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지가 알아서 이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객체 타입도 봐야 되는 거고 실제 객체의 요소의 속성도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알아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는 것까지. 그리고 클로즈. 클로즈 앱을 해야 되는 거죠. 오픈 앱을 했으니까 클로즈 앱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아이디를 지정해줬으니까 클로즈 할 때도 동일한 아이디를 해줘야 됩니다. 엄한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개가 떠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떠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아까하고 동일한 거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동일한 거 했는데 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얘도 그룹으로 묶어놨었는데 그룹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하면은 근데 이제 창이 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물론 이 떠 있으면은 뭐 걔를 구별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떠 있던 창들은 다 닫고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창이 여러 개 떠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본인도 헷갈리고 RPA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탕체에 16으로 하고 확인하고 창을 닫았어요. 아까 얘는 아까 스크립트 짜면서 했던 건 다 닫아버리고 일단 맨 마지막에 확인해서 세이브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창을 누른 다음에 보면은 편집에 글꼴에 바탕체에 16으로 다시 바뀌었죠.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이게 리스트. 이제 이런 거는 이런 식의 이제 업무 이제 간단하게 구현해봤고요. 응용해서 이제 더 복잡한 업무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개짜리는 이렇게 쉬운데 만약에 여러 개를 이제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포문 같은 거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클로즈를 닫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걔 리스트를 얻어서 실렉트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얘는 이 글꼴을 이제 글꼴을 바꾸는 건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연속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연속으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니구나. 여기서 바탕체를 이렇게 돌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부터 만약에 5번만 돌려볼게요. 5번을 돌리는데 바탕체를 이제 하드 코딩을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글꼴 리스트에 데이터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포문을 돌리면은 this.i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글꼴 리스트에 포문에서 보면은 0번부터 5개를 실렉트를 연속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아까는 이제 바탕체를 하드 코딩을 해놨는데 지금 얘를 5번을 연속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경우를 가정을 했을 경우에 this.글꼴리스트의 인덱스의 값을 0부터 5까지 포문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원하는 값은 그냥 임의로 가정하는 건데 첫 번째가 어떤 건지 몰라요. 윤명조가 첫 번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제 5번만 이제 클릭해서 선택을 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 의미는 없죠. 지금은 그냥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쓰이느냐라는 건데
포문 안에 아까 400 몇 개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400번을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서 뭔가 저장하고 뭘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포문을 돌리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this.glcolist의 this.i. 그러면은 this.i는 아까 여기에 포문의 속성창에 보면은 0부터 5까지잖아요. 그러면은 0, 1, 2, 3, 4. 항상 이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4가 이제 연속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고, 아까 this.글꼴 리스트에 담겨 있는 이 글꼴 리스트의 0번째 값은 아까 0번째가. 그래서 항상 변수명에는 this 점을 써야 되는 건데 0, 이거를 5개를 이제 제가 이제 한번 해본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아까 바탕체는 이 안에 중간에 어딘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었었고, 지금은 이제 지금 이렇게 5개를 돌린 건데, 그러니까 메시지 박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거를 쭉 보면은 윤명조가 얘가 0번째, 0, 1, 2, 3, 4 이렇게 5개를 이렇게 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5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변수에 담은 거를 이용을 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질문 주신 거 이제 보면은 포를 어떻게 쓰느냐. 뭐
폰은 다양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어쨌든 반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뭐 100번을 해야 돼, 1000번을 해야 돼, 10,000번을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이제 코드 예를 들어서 이제 폼을 안 쓰면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폼을 얘를 안 썼어. 근데 내가 select list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5번을 해야 돼. 그러면 5개를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5번. 근데 이게 100번이 됐어. 근데 이제 입력 값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는 바탕체였잖아요. 내가 바탕체. 적절한 게 해석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나는 바탕체를 한번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보딕체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뭐 또 바꿔야 돼 계속. 그러면은 만약 폼을 안 쓰고 하면은 내가 5개를 계속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폼문에서는 걔를 적절하게 대열로 데이터를 한 번에 주고 어느 정도까지 돌 건지를 지정을 해주면은 5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코드 하나로 코드 한 개만으로도 폼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드가 훨씬 더 간단해지고 스크립트를 짜는 것도 물론 좀 약간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여기에서 얻어온 글꼴 리스트를 폼을 안에서 5번 연속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폼을 쓰는 거예요. 폼은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동화 업무에서는 반복이 생명인데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폼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돌릴 거냐, 어떤 데이터로, 그래서 인덱스를 알아야 돼, 초기 값을 알아야 되고 컨디션 조건을 5개 이하로 그리고 한 개씩 더해가면서 연속적으로. 그래서 포 안에서는 이런 문법이 발생되는 거고요. 컨디션, 초기 값 0번부터 언제까지? 5개까지. 5개가 될 수 있고 100개가 될 수 있고 뭐 10,000개가 될 수 있죠. 이건 이렇게 하면은 10,000개의 카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할 때에도 이렇게 바탕체 이렇게 치는 거는 이런 거를 이제 하드 코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손으로 다 치는 거야. 근데 얘가 소스가 바뀌면은 바탕체가 아니라 고딕체를 바꾸면 또 수정을 또 해줘야 돼, 이렇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만약에 이제 어떤 변수를 처리를 했고, 포문에서 인덱스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냥 손으로 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디에, 어느 인덱스에. 혹은 뭐 1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숫자를 직접 치거나 글자를 직접 치거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프로그램이 이제 하다 보면은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하드 코딩은 가급적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 이거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거고, 포문을 이용을 해서 리스트 아이템에 있는 거를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연속적인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응용 범위는 무지하게 많다. 특정 케이스를 뭔가 만다고 설명을 못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신가요? 이 i 변수는 포문을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기본적으로 i라고 하는 용어의 문법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어떤 언어, 자바 언어라든지 뭐 C 언어라든지 그냥 통용되는 그냥 인덱스를 지정해주는 것을 i 혹은 j 2차원이면은 ij를 쓰는 거고 1차원이면은 i만 쓰는 거고 그냥 갖다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따로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는 이제 기본적인 그 자동으로 이제 워낙 많이 쓰니까 뭐 굳이 여기서 이렇게 i를 선언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true, false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 뭐 if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true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리절트를 이제 true냐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포문도 이제 포문을 갖다 끌어 놓으면은 초기값과 컨디션과 어떻게 한 개씩 올라갈 거냐. 플러스는 한 개씩. 근데 만약에 i를 이제 뭐 2개씩 올릴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100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초기값을 1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범위나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하고 if문은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지만이 업무 수행과 개발할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코딩에 대한 어떤 개념은 알고 계셔야 한다. 이게 다 자동으로 알아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정확한 명령과 정확한 입력과 출력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경험이 없으시거나 하면 좀 숙달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개 한 개씩 하시다 보면은 자동으로 이해가 되시고요. 비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의 업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엑셀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시다가 이제 점점 어려운 개념, 어렵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실력이 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문은 이제 루프를 도는 건데 초기 초기 값과 범위, 그리고 어떻게 포문을 돌릴 건지 이렇게 방법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초기 값은 언제부터, 0부터 혹은 1부터, 조건은 5개 이하, 0부터 시작하면 0, 1, 2, 3, 4까지가 dis.i는 5개까지, 그리고 dis.i의 플러스는 한 개씩 늘리겠다는 건데, dis.i의 개념은 얘가 이제 약간 생소하신데, 이거는 이제 그냥 문법이기도 하고 그냥 통용되는 문법이기도 하는데요. 이거의 개념은 dis.i를 하나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dis 더하기 1. 이게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치환해 주는 건데, 얘가 dis.i가 만약에 0이었으면은 0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1이었으니까 하나를 더하면 1 더하기 1은 1이니까 2. 계속 늘리는 개념이에요. 플러스를 한다는 것은 한 개씩 더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뿔뿔 혹은 이 반대의 개념이 마이너스 이게 얘는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씩 더해주겠다, 한 개씩 빼주겠다. 그냥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통용되는 그냥 코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언어든지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씩 루프를 돌려야 되는데, 얘에 대해서 어떻게 돌릴 거냐, 한 개씩 더해라, 한 개씩 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쓰겠죠. 얘는 이제 그 반대 역으로 돌리고 싶을 때 거꾸로, 그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겠죠?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에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화장실 갔다 오시고, 추가적으로 더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되고, 아까 거를 다 지워버렸으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얘는 옵션이니까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얘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냥 했던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실습이었었고요. 얘도 반드시 알아두시긴 하셔야 돼요. 포문 하다 보니까 포문 개념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려면은 이 창에서 다른 이름 저장까지 클릭을 해야 되죠. 파일을 누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여기다가 텍스트를 뭐 풀테 이름을 쳐야죠. 뭐. 이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파일 이름에다가 C 드라이브 밑에다가 할 수 있는 거고, 뭐 D 드라이브 밑에다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이름을 여기다가. 근데 이거는 이제 텍스트를 치는 또 다른 카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텍스트 어쨌든 지금 구현한 거랑 또 다르게 또 더 구현을 해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클릭해가지고 이거 뜬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쳐야 돼요. 파일 이름을 쳐야 돼요. 이거.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다른 이름으로 복사하면은 편집 중인 건 안 되죠. 일단 다 저장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다 닫고 얘를 백업받고 새로운 걸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럼 다른 이름으로 복사를 하면은 지가 하나 더 만들어주기는 해요. 그래서 뭐 바꿔서 그런데 동일한 이름으로는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똑같은 게 밑에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백업용으로 쓰다가 필요 없으면은 뭐 삭제할 수도 있고, 뭐 얘가 이제 원래 이거였었는데 이제 한 개 더 만들어진 거거든요. 뭐 백업용으로 갖고 있다가 그냥 삭제할 수도 있고, 이름 변경할 수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복사할 수도 있고, 만약 이거를 이제 이쪽 또 다른 그룹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근데 열려 있으면 안 되고 닫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디렉토리 이동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는 거면은 그냥 삭제, 확인. 그럼 아까 하나는 남겨놨잖아요. 지금 그냥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파일 탐색기에서 열면은 얘가 하나의 그런 여기 보면은 이게 하나의 파일 단위로 다 저장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태스크는 PROC하고 그다음에 SVG 얘는 이제 PROC 파일을 이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다른 파일 하나를 전달하고자 할 경우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파일로 다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 파일을 이제 묶어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제 패키지로 가져오거나 혹은 패키지로 만들기.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프로젝트 하나 묶으면은 확장자가 이제 IPA라는 파일이 이제 확장자가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가 백업용으로 아예 통째로 이걸 백업 받고 싶다. 그러면은 패키지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패키지로 내보내거나 혹은 패키지를 가져오거나. 딴 데 이제 저장되어 있는 패키지 같은 게 있으면은 만약 이런 것들은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패키지 파일을. 얘가 이제 위가 창이 다 닫혀버리고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열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그때 사본 만들기 전체를 프로젝트를 사본으로 아까 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지금 최근 파일이 아까 과정 3일차 있었고, 뭐 국과정 있었고, 좀 있었었는데, 이거 하나의 패키지거든요, 얘가 다. 하나의 패키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내보내거나 가져오거나, 어떤 프로젝트가 패키지 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의 태스크는 별도로 하나의 파일로 존재하고 있고, 얘가 그 패키지를 풀면은 그 안에 있는 작업 디렉토리 밑에 자동으로 이제 패키지가 하나의 압축 같은 개념인데, 얘가 패키지를 가져오게 되면 압축이 풀리면서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각각의 이 태스크에 대한 해당되는 파일들이 각각에 관리되고 있고, 예, 작업 디렉토리에 자동으로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에 대해서는 이 솔루션에 대한 파일 개념은 프로젝트가 IPA 파일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위에 있는 태스크들도 같이 작업 단위로 디렉토리별로 관리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앱 심화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로우 컨트롤 관련돼서는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플로우 컨트롤은 이제 기본적인 코딩을 하기 위한 if나 for라든지 뭐 스위치 케이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같은 경우를 이제 직접 짜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물론 이제 개발자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 없으실 텐데, 근데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이 라이브러리로 이제 다 코딩을 구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예 코딩을 하게끔 하는 거를 제공을 해요. 물론 지금은 코딩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합이 돼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플로우 컨트롤은 이제 코딩 관련된 그런 라이브러리들의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코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스크립트를 수행할 수 있는 를 짜서 자바스크립트를 짜서 수행할 수 있는 것들도 제공을 한다. 그게 이제 이기젝트 스크립트가 되는 거고요.